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세 된 최정수라고 합니다. 평생 변호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지도 벌써 몇 년이 되었네요. 오늘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것은 제 가슴 속에 쌓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위로를 받고 싶기도 하고요. 제 이야기는 지난 겨울, 그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흐린 오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아침 뉴스를 보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소화기를 들자마자 간호사의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정수 어르신이시죠? 남편분께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소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6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사라졌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가슴이 막히는 것 같아서 한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제 남편은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심장이 약해지셨거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도 곧 좋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보, 내일 퇴원하면 우리 좋아하는 설렁탕 집에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에요. 겨우 정신을 추스르고 딸인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딸은 놀라서 바로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위인 호철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평소에 딸과 사위는 함께 다니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왜 사위 이야기가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 있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서 딸을 기다렸어요. 손에는 남편이 자주 사용하시던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수건에서 남편의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아서 계속 코에 가져다 댔죠. 그러면서 지난 60년의 세월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는 어릴 적부터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전쟁의 기억이 채 가시지 않은 시대에 만나서 둘 다 가진 것이 없었거든요. 단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애정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버텨온 60년이었어요.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서로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의 온전한 반쪽이었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저를 세심하게 돌보셨고 저도 그분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떠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저에게 밥 먹었냐고 물어보실 것 같았거든요. 어느새 딸이 병원 복도 끝에서 달려왔습니다. 숨을 고르며 제게 다가왔어요. 딸의 안색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언가 말을 꺼내려는 듯 입술을 떨고 있었죠.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호철이는 안 왔니? 딸은 고개를 돌리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 호철이가 못 온대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위가 장인 장례식장에 올 수 없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궁금했죠. 하지만 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무언가 감추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딸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여행 일정이 있어서 취소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마당의 사위는 여행을 우선시한다는 말인가요? 제 귀가 잠시 멍해졌어요. 기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스피커폰으로 통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이미 예약한 지 오래됐고 환불도 안 된다고.
어차피 사람들 많이 오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사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장인이랑 가깝지도 않았어. 나에겐 여행이 훨씬 중요해.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60년을 함께한 남편의 마지막을 이렇게 가볍게 대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여러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남편과의 추억, 어린 딸의 모습, 그리고 사위와의 첫 만남까지.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눈물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생긴 듯 했어요. 장례 절차를 준비해야 했지만 남편 없이 맞이하는 첫날 밤이 너무 길고 외로웠습니다. 곧바로 장례식장이 정해졌고 빈소가 마련되었죠. 저는 딸에게 다시 한번 사위의 의사를 물었어요. 그래도 혹시 내일이라도 올 수 있는 거니?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 호철이가 한 번 결정한 건 안 된다네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이 끝나자 제 안에서 어떤 회의감이 들었어요. 딸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길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위를 끝까지 두둔하는 딸을 보니 모든 게 답답했어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남편이 차라리 편히 쉬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곁을 떠난 첫날 밤은 너무 고요했어요. 창밖에는 달빛마저 힘이 없었습니다. 빈 침대 한편에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레 손을 뻗어보았어요. 하지만 차가운 이불감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정말 사라졌다는 사실이 서서히 다가와서 끝없이 서러워졌어요. 숨죽인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사위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어차피 사람들 많이 오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제 심장은 분노와 슬픔으로 뒤엉켰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장례식 첫날이 되었어요. 저는 가까운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부고를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편을 기억하며 달려오셨어요. 남편은 따뜻하고 친절한 성품 덕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심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이 많은 편이었지만 묘하게 썰렁한 기운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사위의 부재 때문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일 때마다 사위에 대해 궁금해했거든요. 사위는 안 왔어. 오늘 같은 날 안 보이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여행 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문객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어두워졌어요. 장인 장례식 날 여행을 간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겠지요. 딸은 장례식장 구석에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니 여러 감정이 뒤섞여서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조문객 중에는 남편의 오랜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분들은 저를 붙잡고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손녀 이야기를 했는지, 얼마나 가족을 아꼈는지 되짚어 주셨거든요. 듣고 있자니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멀리서 딸을 쓸쓸히 바라보고 있자니 제 마음이 또 복잡해졌어요. 사위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관을 준비하고 상복을 갖추는 동안에도 제 가슴속은 텅 빈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국화향이 장례식장에 가득했는데 그 향을 맡을 때마다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떠올랐지요. 낯선 장례복을 입고 영정사진을 세우는 제 모습이 마치 제 인생의 후반부가 갑자기 달라져 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문상객들이 오가며 저를 위로할 때면 저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만 했습니다. 남편이 떠났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사위의 행적까지
겹치니 마음이 더 피폐해졌어요. 밤이 되자 조문객이 한동안 끊겼고 저는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마치 저보고 고생 많았다고 말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동안 못다 한 말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전할 길이 없었거든요. 그 와중에 여행을 떠난 사위가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괜히 더 서러워졌습니다. 무거운 진이 빠졌는데 무심한 사위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장례식장 안팎으로 이 사실을 전해들은 지인들은 제게 조용히 물었어요.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사위가 혹시 몸이 안 좋은 건가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말해야 할지.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했어요. 이런 날 이런 일을 겪는 건 상상하기 어려우니까요. 저도 과거에 누군가 그런 사연을 들었다면 믿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현실이 바로 제 앞에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친척들이 돌아갔고 딸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제가 딸을 쳐다봤지만 딸은 눈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냥 낯선 침묵만이 흐르더군요. 결국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호철이는 뭐라고 하던 딸은 천천히 입술을 떼었어요. 엄마, 호철이는 장례식 오는 대신 다녀와서 잘 챙기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이라서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거든요. 대신 딸에게서 서서히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딸과의 사이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가고 있는데도 사위의 모습은 여전히 없었어요. 장례식 둘째 날에도 여전히 사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까운 친척들에게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 그런데 조카 하나가 다가와서 스마트폰을 내밀었어요. 작은 엄마, 이거 좀 보세요. 화면 속에는 사위의 소셜미디어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 화사한 해변에서 칵테일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위의 모습이었어요. 발리에서의 완벽한 휴가라는 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누군가가 묻고 있더라고요. 장인 장례식 아니었어. 그런데 사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답글을 남겼더군요. 별로 안 친해서 상관없어요. 나도 내 인생 살아야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사위를 얼마나 아꼈는지 떠올랐거든요. 그런데도 사위는 장례식 날 마음껏 놀고 있었고 그것을 자랑하듯 세상에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조카는 저를 걱정스레 바라봤습니다. 작은 엄마, 이거 그냥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속만 상하시지 마요. 하지만 이미 화살은 제 가슴을 관통한 뒤였어요. 이미 본 이상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장례식장에서 울분과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딸을 조용히 불러서 그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딸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사위를 옹호하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 호철이가 그런 의미로 글을 쓴 건 아닐 거예요. 원래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라서. 그 순간 딸의 태도가 더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장례식장에 없는 것도 모자라서 소셜미디어로 아버지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만들어버린 사람을 왜 감싸고 있는 건지. 제 속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영정사진 앞이라서 또다시 참고 또 참았어요. 밤이 되자 저는 더 이상 마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의 위로가 오히려 공허하게 들렸지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제 곁에서 괜찮아, 괜찮아
하고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허공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위의 사진과 글이 계속 떠오르며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족의 가치관이 부정되는 것만 같았어요. 새벽 무렵이 되자 장례식장은 한층 더 쓸쓸해졌습니다. 의자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커피 자판기에서 우웅거리는 소리만 울렸어요. 저는 깜빡 졸다가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화난 모습으로 말하는 꿈이었어요. 여행 좋지. 하지만 왜 내가 이렇게 외롭지? 깨고 나니 머리가 무겁고 가슴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곧 날이 밝았고 또 다른 조문객들이 올 시간이 되었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이 되자 어쩔 수 없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어요. 꽃으로 뒤덮인 관이 장례차에 실리고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마지막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기억들을 되짚었지요. 그분은 제게 정말 큰 축복이었어요. 고된 날도 많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했기에 저의 일생이 빛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딸을 보니 그 아이의 표정이 너무 참담해 보였어요. 딸에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 부재한 사위를 변명하는 그 모습이 괴이하게 느껴졌거든요. 장례가 끝나고 이제 가족이 모여 위로를 건네야 할 시간에도 사위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 상태로 모든 의식을 마쳤지요. 다 끝난 뒤 회색 하늘 아래에서 빈 소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모금도 삼키기 어렵더군요. 남편의 빈자리는 이렇게 커다란데 사위의 태도가 너무 무정하게 다가왔어요. 머릿속에서는 일주일 뒤 집으로 돌아올 사위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런 파국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불길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장례식장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고 슬픔과 분노가 겹쳐서 더욱 탁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거울 속 노인이 정말 저인지 잠시 헷갈렸어요. 그저 남편이 보고 싶을 뿐이었는데 남편은 이제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텅 빈 화장실 벽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딸이 이런 선택을 했는데 난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까? 거울 속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주먹 쥐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려진 사위의 사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저런 사람을 과연 제 가족으로 인정해야 할까? 제 딸에게 어울리는 배우자였던 걸까?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해야 할까? 의문과 후회가 섞여서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오후 슬픔만이 가득한 상태로 빈소를 모두 정리했어요. 딸은 내내 죄스러운 듯 침묵했습니다. 멀리서 밖을 내다보니 날이 잔뜩 흐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만 같았지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쳤어요. 그날 저녁 친척들이 한자리에서 밥을 먹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갈 의지가 없었습니다. 멀리서 이럴 때일수록 같이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 들렸지만 저에게는 남편이 보이지 않는 식탁이 너무나 무의미하게 느껴졌지요. 딸의 권유로 겨우 한 숟갈을 떴지만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밥알이 뭉텅뭉텅 걸리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서 마음이 더 추웠어요. 엄마, 들어오세요. 날이 추워요. 딸이 밖으로 나와서 저를 부르며 조용히 말했지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딸조차 믿기 어려운 순간이었거든요. 남편이 떠난 것, 그리고 사위가 보여준 태도. 그 모든 충격이 겹쳐서 저는 이제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편의 목소리만 들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이었지요. 그렇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정했어요. 며칠 뒤면 사위가 돌아온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딸과 더 상의할 기운도 없었고, 어차피 그 아이는 사위 편을 들 것이 뻔해 보였으니까요. 이제 제 마음에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사위에 대한 분노, 그리고 딸을 향한 실망감이 얽혀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마음속에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사위가 이번 행동을 통해 제게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것 같았거든요. 그 메시지는 바로 나는 내 인생을 사는 사람이지 당신들의 가족과는 무관하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지요.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고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뒤틀리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남편의 사진만이 희미하게 빛나더군요. 양초 불빛에 비친 남편의 미소가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무심코 남편의 손수건을 꺼내서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비누 냄새에 가슴이 또 시렸어요. 그분이 제 옆에 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도 남편은 정을 놓지 않고 끝까지 사위를 이해하려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저는 제 자신조차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눈을 붙였지만 꿈속에서조차 남편이 보이지 않았어요. 차라리 남편을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었는데 그조차 허락되지 않는 밤이었지요. 그저 사위가 해변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아른거려서 자꾸 깨곤 했습니다. 제 안의 분노가 더 깊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딸은 제게서 연락을 기다리는 듯 했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듭된 배신감과 충격으로 제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남편을 그토록 가볍게 여기는 사위를 그대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장인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해외에서 행복을 자랑하던 사위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와 함께 딸이 한 말이 귓전을 맴돌았어요. 호철이가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닐 거예요. 과연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딸의 눈에도 사위의 행동이 이미 선을 넘었다고 느껴졌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도 딸은 남편을 감싸주려고 애쓴 모양입니다. 그 모습에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참 막막해졌어요. 남편이 떠난 슬픔보다 사위가 남긴 상처가 제 마음을 더 크게 흔들고 있었죠. 사위의 소셜미디어를 본 순간 모든 게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로 우리 가족의 평온했던 일상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어쩌면 이 일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더 큰 폭풍으로 번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때까진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고 지나가던 친척들이 얼굴이 너무 안 좋다고 걱정해 주었지만 저는 웃어 보일 힘도 없었어요. 남편이 없는 세상, 그리고 가족이라 불러온 이들에게 느끼는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도 남편이 언제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그분이 영영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여행을 마친 사위가 태연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듣고 싶지 않았지만 벨소리가 집안을 메우는 통에 결국 전화를 받게 됐죠. 어머님, 저 돌아왔어요. 잠시 들러도 될까요? 마음은 달가울 리가 없었지만 딱히 막을 이유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오라고 했지요. 집안에는 아직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있었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저는 서류 더미를 정리하다 말고 남편의 사진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없는 집에 곧 그 사위가 온다오.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렇듯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왠지 그 미소가 오늘따라 저를 더욱 쓸쓸하게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하얀 셔츠와 캐주얼한 차림의 사위가 마치 어떤 축제라도 다녀온 사람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포장지 하나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제가 여행 다녀오면서 조금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는 얄미울 정도로 명랑한 목소리였어요. 그 한마디에 제 속이 울컥했습니다. 장례식에 오지 않은 것을 조금은 미안하다라는 말이 무척이나 허탈하게 들렸죠. 그래도 저는 선물 상자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떨어뜨렸어요. 이걸 내가 왜 받아야 하니? 사위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볼에 화색이 올라서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가져왔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투가 너무 뻔뻔하게 들렸습니다. 선물 같은 것이 죄는 없겠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지경이었죠. 남편의 장례식 때 본인의 여행을 우선시했던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선물 따위를 건네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신경을 장인 장례식 때 써줬어야지. 너가 해외여행에서 즐거워할 때 여기는 무슨 분위기였는지 알기나 하냐. 사위도 한 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엔 이미 사람들 많았잖아요. 다들 아버님이랑 친한 사이였고 저는 솔직히 그다지 친하지도 못했죠. 왜 제가 꼭 거기 있어야 해요?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울분이 터질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날카로운 말을 뱉으면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죄를 짓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도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보내주는 거지. 친하고 안 친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사위는 코웃음을 치듯 웃더니 눈길을 거두고 말했어요. 어머님 말씀 존중은 해요. 그렇지만 제 인생도 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안 됐지만 제가 일정까지 다 포기해야 할 정도였나 싶어요. 솔직히 환불도 안 되는 거였고 저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요. 그 말에 또 한 번 어처구니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환불이 문제였는지, 어떤 일정이었는지,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는데도 사위에게는 예의라는 게 전혀 없다는 사실만 뚜렷하게 느껴졌죠. 집 안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그때 사위가 작은 한숨을 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래도 이젠 끝났잖아요. 앞으로 잘 지내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분위기 싫어요. 어머님이 좀 더 이해해 주시면 좋을 텐데. 너무 완고하시네요. 그 한마디에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끝났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남편의 죽음도 제 마음의 상처도 그에겐 이미 마무리된 일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순간 사위와 더 이상 하나의 가족으로 묶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으니 사위가 시선을 피하며 가볍게 웃었어요. 어머님, 그러면 저는 먼저 가볼게요. 아무튼 선물 안 받으신다니 아쉽네요. 그러곤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발걸음에는 머뭇거림이 전혀 없었어요. 등 뒤로 쏟아지는 차가운 바람이 저를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한없이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서 있었어요. 마치 문 앞에 얼어붙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 귀에는 사위가 남긴 말들만 계속 반복되어 들렸어요.
끝났잖아요. 앞으로는 잘 지내면 되죠. 그 말이 제 마음을 잡아 흔드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사위에게는 이 문제가 다 끝난 일이었나 봅니다. 남편의 존재도 장례식의 공허함도 저의 분노도 그에게는 이미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죠. 저는 여느 때처럼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서류들을 다시 펼쳐 놓았어요. 사실 저희 집에 대한 문서를 좀 더 꼼꼼히 확인하고 싶었던 때이기도 했거든요. 결혼 선물로 넘겨준 것 같았지만 정확히는 제 소유 상태로 남아있는 집이라는 걸 재차 상기했습니다. 사실 이 지금은 이상하게도 커다란 의미처럼 다가왔어요. 그날 밤 딸과 통화를 하며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자 했지만 딸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호철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딸의 말이 이어지자 제가 무척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어요. 속상한 게 뭐냐? 그냥 이젠 확인했다. 호철의 태도라는 걸. 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무겁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호철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그리고 엄마, 조금만 참아주세요. 딸은 여전히 사위를 감싸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이 가족 관계의 균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또 다른 강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죠.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만 남편이 떠난 지금 저를 지탱해 줄 대상은 오직 제 결심뿐이었거든요. 그 밤 딸과의 통화를 마치고 난 후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 난 이제 정말 방법이 없다고 느낀다고. 작은 방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흔들리는 촛불 아래 더욱 아련하게 빛났어요. 그분이 이제 당신의 길을 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심정을 가슴 깊이 새긴 채 서류들과 부동산 관련 자료들을 다시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사위의 귀환은 제 마음속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지요. 며칠 동안 저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변호사 동료들을 차례차례 만나봤어요. 은퇴했지만 여전히 업계 소식에 밝고 후배들을 통해서 최신 법률 정보도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특히 김 변호사는 제 오랜 친구이기도 했어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게, 김 변호사. 잘 지내고 있는가? 소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썩 밝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 다름 아니라 집을 하나 처분하려고. 김 변호사는 처음에는 놀란 기색이었어요. 사연을 듣기 전이라 제가 왜 갑자기 살던 집을 내놓으려는지 알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가볍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위가 남편 장례식에 오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제가 큰 배신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만 확인해 주게. 내가 이 집을 매각하겠다고 하면 딸이나 사위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명의가 자네 것이라면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다만 가족 간 분란이 심해질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는 조심해야 할 거야. 저는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가족 간 분란은 시작되었다고 느꼈거든요. 집을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지요. 남편의 존재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과 과연 앞으로 어떤 의미 있는 가족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난 후 저는 바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을 넣었어요. 집을 시세보다 약간 낮춰서라도 빨리 처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중개인은 의아해했지만
역시나 거래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집 내부도 한번 보여주시고 금방이라도 매물을 올리면 문의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죠. 남편이 떠나버린 상황에서 이 집은 이제 저에게 추억의 공간이라기보다 고통의 근원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곳곳에 남아있는 남편의 흔적들이 사위로 인해 더럽혀진 듯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판매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딸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 사위의 반발도 불보듯 뻔했지요. 하지만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이 남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지난 날을 떠올리며 이 결정이 옳은 걸까 하고 고민을 거듭했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야만 한다. 나를 우롱한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 순 없어. 어느 날 오후 저는 남편이 자주 앉았던 거실 소파에 앉아서 문서처를 펼쳐 놓았어요. 남편이 생전에 귀찮아하면서도 차근차근 관리해 둔 각종 서류들을 다시 확인했지요. 거기엔 결혼 기념일 메모 같은 것도 끼워져 있었고, 딸 출생 때 발급된 서류도 곱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넘겨볼 때마다 남편의 손끝이 느껴지는 듯해서 가슴 한편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이내 결심을 가다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날짜에 그들이 이 집을 비워야 한다는 점, 딸과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혹시 추후에 사위가 어떤 소송을 걸어올지 대비하는 일까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마침내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계획은 결코 복수만을 위한 건 아니다. 딸에게도 깨달음을 주고 저 스스로도 새 출발을 위한 결단이다. 며칠 후 저는 딸과 사위를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요리를 해서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좋아했던 갈비찜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들러서 갈비를 사고 여러 재료를 사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양파, 마늘, 배를 다듬고 양념장을 만들면서 중간중간 남편이 해주던 방식대로 따라 해봤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냄비 속에서 재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걸 보니 남편이 곁에서 잘했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마음이 아렸죠. 저녁 시간이 가까워 오자 딸과 사위가 함께 들어섰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태연한 얼굴이었어요. 딸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정성껏 만든 갈비찜과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어요. 사위는 식탁 앞에서 잠시 멈춰서 작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우와, 어머님이 이런 요리를 다 하시다니 신기하네요. 저는 이런 거 못해서 늘 배달만 시켜 먹거든요. 그 말에 저는 맥없이 웃었어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하지 않았니? 어떤 사람은 여행을, 어떤 사람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사위는 제 말 속에 뾰족한 뉘앙스가 숨어 있음을 감지했는지 잠시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일부러 딸과 사위를 번갈아 보며 갈비찜 맛은 어떤지 물어보곤 했어요. 딸은 입맛이 쓰다는 듯 거의 먹지 않았고 사위는 여전히 별 생각 없이 먹는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내일 너희 집에 사람들이 방문할 거다. 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사위 역시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누구요? 우리 집에 누가 온다는 거죠?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른 뒤 대답했어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지. 그 순간 식탁 위 분위기가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딸이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사위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어서 저는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죠. 그 집은 내 명의야. 너희가 결혼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했겠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완료되지 않았다. 나중에 차근차근 알아보면 되겠지. 아무튼 내가 내일 집을 보여줄 사람이 온다. 사위는 쏘아보듯 저를 향해 소리 질렀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몇 년째 살고 있는데 갑자기 팔아버리겠다고요? 딸은 손으로 이마를 짚고 멍하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이 상황이 쉽게 넘어가지 않으리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흥분한 목소리로 계속 따졌어요. 어머님, 저희는 어디로 갑니까? 갑자기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저는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길바닥에 내쫓을 마음은 없어. 하지만 적어도 우리 남편을 이렇게 무시한 사람과 한 집에 살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위는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도 말을 참지 못하고 뱉었습니다. 장인 장례식 한 번 안 갔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세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여행 못 갈 상황도 아니었고, 그땐 저한테도 중요한 일이었다고요. 딸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낮은 목소리로 제게 물었어요. 엄마,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이 문제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이미 제 결심은 바뀌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죠. 내가 너희에게 시간을 안 준다고 말하지 않았다. 내일은 집을 구경하러 사람들이 오는 것뿐이다. 매매가 실제로 언제 진행될지는 더 논의해 봐야겠지. 그 말에 사위는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분노가 격해 보였어요. 말이 안 통하네요. 정말. 이게 무슨 집이에요? 저희 결혼 생활을 망치려고 작정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순간 차가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생각이 다시 머리를 스쳤지만 이미 물러설 타이밍은 지나가 버렸다는 걸 알고 있었죠. 고집이 아니라 이제 내가 우리 가정에 대해 보여준 태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게 해주려는 거다. 너는 내 가족이 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사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게 얼마나 편협한 생각인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히는 문제를 굳이 이렇게 키우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날 저녁 식탁 위에서 벌어진 갈등은 한참 동안이나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딸은 다급하게 저와 사위를 달랬지만 분위기는 이미 걷잡을 수 없었죠. 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고 사위도 거칠게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딸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 갈비찜은 다 식어버렸고 저는 고개를 떨어뜨린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널 위해 일정 부분 준비는 해둘 테니 너무 겁먹진 마라. 하지만 난 이 집을 팔 거다. 너 역시 아버지의 장례식에 불참한 너의 남편을 묵인했다는 사실. 나는 쉽게 용서하기 힘들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눈을 감은 채 한숨만 내쉬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편치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망치고 나서 저는 부엌에 들어가 갈비찜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갔을까? 하지만 남편은 떠났고 남은 건 저와 딸, 그리고 사위의 분열된 관계뿐이었죠.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침묵에 잠겼고 딸과 사위가 돌아가자 저는 작은 서재로 돌아와 문서를 다시 확인했지요. 내일이면 부동산 중개인과 구매 희망자들이 이 집을 둘러볼 예정이었어요. 과연 그 순간에 어떤 폭풍이 불어닥칠지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이 문제를 조용히 묻어두는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이었죠. 남편을 잃은 내 슬픔마저도 무시했던 사위에게
그리고 그런 사위를 그대로 감싼 딸에게 제가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중개인과 구매를 희망하는 몇몇 사람들이 딸네 집을 보러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집을 나서서 사전에 약속된 시간에 맞춰 딸네 집으로 향했어요. 날씨는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도 제법 불어왔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모든 게 확실해질 거라는 생각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도착해 보니 딸과 사위는 이미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딸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가득했고 사위는 불쾌하다는 듯 팔짱을 낀 채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오늘 방문객들과 함께 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받아들이기 힘든 듯 했습니다. 곧 현관문 벨소리가 울렸어요. 수수한 차림의 부동산 중개인과 집을 보러 온 젊은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문을 열고 그들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넨 뒤 안으로 안내했어요. 딸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사위는 이미 불쾌하다는 듯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바로 사람들을 데려오시면 어떡해? 딸이 작은 목소리로 저를 향해 말했어요. 저는 굳은 어조로 대답했죠. 어제 이미 예고했잖니. 중개인이 거실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설명하자 젊은 부부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집 안을 살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지고 있었어요. 곧 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중개인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지금 저희 집을 당장 파신다는 거예요. 우린 아직 이사를 갈 계획도 없는데요. 중개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이미 집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는지라 굳이 반박하진 않았어요. 저는 사위를 외면한 채 손님들에게 안방을 보여드리겠다고 안내했고 그 순간 사위는 한껏 화를 억누르며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 딸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없이 서 있었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손님들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을 살피도록 도왔어요. 안방은 남편과 저희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그 감상을 접어두어야 했습니다.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집의 구조와 장점을 설명했죠. 집 안을 다 둘러본 손님들은 중개인과 함께 곧바로 거실에 모여서 이 집의 구체적인 상태와 가격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딸은 가슴을 조이는 듯 했고 사위는 중개인을 곁에서 노려보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진행되는 상황에 사위가 참지 못하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못 팔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요. 장인 장례식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이러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 순간 젊은 부부 중 한 사람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희가 신뢰가 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매각 의사가 확실하신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안해하는 그 부부를 향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 집은 제 소유고 매각 의사도 확실합니다. 서류도 다 확인됐어요. 그러자 사위가 폭발하듯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해외여행 간 거,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까지 복수하려고 하는 건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저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그의 시선을 응시했어요. 복수라기보단 내 마음을 지키는 거지. 내가 우리 남편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알았으니까. 그러자 사위가 울분이 터진 듯 손으로 머리를 쥐듯하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나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고요. 당신들이 내 인생을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간섭하는 건데요. 집안이 소란스러워지자 중개인과 젊은 부부는 슬쩍 눈치를 보며 밖으로 나가겠다고 했어요. 매각 의사는 분명하니
일단 좀 더 서로 이야기해보자는 제안이었지만 결국 그들만 먼저 돌아갔습니다. 집에는 저희 가족만 남았어요. 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호철도 잘못한 건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장례식 때 너는 뭘 하고 있었니? 너희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에 너의 남편이 해외여행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사진을 보며 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사위는 팔짱을 낀 채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혼까지 시키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집을 파시면 저희가 어디 가서 살아요? 진짜 너무하네요. 저는 그 말에 콧방귀를 끼듯 허탈한 웃음을 흘렸어요. 호철아, 내가 말했지. 어차피 너와 내 남편은 가깝지 않았다고. 그러니 이 집도 너와는 상관없는 집이야. 난 이제 내 방식대로 정리할 생각이야. 사위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거칠게 소파를 걷어차듯 지나쳤어요. 그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죠. 저는 정막에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은 완전히 풀이 죽은 상태였고 사위는 분노에 차서 방문을 세게 닫아버렸어요. 거실에는 쓸쓸한 공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딸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내가 정말 현명한 사람이라면 호철과 어떻게 살아갈지 진지하게 고민해라. 이건 단순히 장례식 한 번 불참한 문제가 아니다. 딸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서로의 마음이 엇갈리고 있는 게 분명했지만 숨막히는 침묵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이면 또 다른 구매 희망자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이 집이 팔리면 어떻게 살아갈지 딸도 사위도 고민이 많겠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느꼈습니다. 더는 사위와 한 지붕 아래서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작은 방에 들어가서 남편의 영정 사진을 어루만졌어요. 오늘 있었던 소동을 보고 있었다면 남편은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요? 하지만 이 결정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의무처럼 느껴졌지요. 남편을 무시한 사람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낼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집이 매각되었습니다. 중개인에게 의외로 좋은 조건의 제의가 들어왔고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싸늘한 허무감이 밀려오기도 했어요. 딸은 제게 다시 한번 찾아왔지만 사위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초췌해 보였고 말문을 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호철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결론이 그렇다면 너도 할 말이 없는 거냐? 딸은 고개를 숙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계속 참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힘들 것 같아요. 호철이가 아버님을 대하는 태도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상황이 전부. 저는 딸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착하고 순한 아이였던 딸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괴로울지 짐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서로를 위한 길일 수도 있지요. 어떻게 하든 너의 선택을 존중하마. 너와 호철의 문제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테니까. 딸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무거운 침묵 끝에 겨우 말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하신 일들 솔직히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호철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도 서로에게 상처만 남을 것 같아서 결국
이렇게 될 운명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며칠 후 딸과 사위는 각자 새로운 거처를 구하기로 했어요. 딸은 따로 원룸을 얻어서 당분간 혼자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이미 집을 나가서 별거 중이라고 들었어요. 서로 좋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더 큰 불행으로 번지기 전에 마무리되는 편이 나을 듯 했습니다. 그래야 딸도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여전히 제 집에 남았어요. 오래된 추억이 서린 이곳에서 떠날 이유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집 안을 정리하다 보면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남겨진 사진들, 손때 묻은 수저와 그릇, 남편이 자주 적어 놓았던 장보기 목록까지. 그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저는 남편과 함께한 날들을 떠올렸어요. 한없는 그리움이 북받쳤지만 동시에 이제는 지난 날을 추억으로 간직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집이 조금씩 정리되면서 마음 한편도 가벼워지는 듯 했어요. 비록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더 이상 과거의 일에 얽매여 살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남편을 보내고 장례식장에 오지 않은 사위에 대한 배신감에 사로잡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그날 저녁 딸과 잠깐 만나서 맥주 한 잔을 나눴어요. 딸은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지만 그래도 제 앞에서만큼은 억지로라도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딸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지낼 거다. 책도 좀 보고 조용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 한다. 딸은 눈시울이 뜨거워진 듯 시선을 내려 깔았어요. 저는 그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너도 마음 정리가 되면 한번 인생을 새로 시작해라. 너희 아버지가 너희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다. 그 말에 딸은 작은 목소리로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지금은 혼자가 되어야 할 시간이지만 언젠가 딸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제가 든든한 뿌리가 되어줄 생각입니다. 그게 남편이 원했던 일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조건이 있어요. 남편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위를 만났을 때만 말입니다. 더 이상은 딸이 혼자 견디는 결혼 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계신 분들,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 사고방식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진솔한 사연들을 더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